수학을 두려워하는 민수. 민수는 수학책을 펼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수학은 내 머리로 절대 할 수 없어. 이 생각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들었던 감정이었다. 분수와 소수를 배우던 시절, 민수는 한 번도 수업에서 자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문제를 척척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수학 머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그는 문제를 푸는 대신 공책 구석에 낙서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딴 생각을 했다. 특히 시험 시간이 되면 그는 더욱 초조해졌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답을 전혀 맞히지 못할까봐 두려워 손이 떨렸다. 선생님께서 틀려도 좋으니 해보라. 고 말해도 이미 그의 머릿속은 수학은 내겐 불가능해. 라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민수의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개인 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민수야, 수학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혹시 수학에서 정말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민수는 선생님의 물음에 망설이다 답했다. 문제를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요. 너무 복잡하고 풀기도 전에 답이 틀릴 게 뻔하다고 생각돼요. 선생님은 민수와 함께 그의 생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학은 내 머리로 절대 할 수 없다는 민수의 믿음은 초등학교 시절 몇 번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를 전체로 확대하며 스스로 나는 못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민수가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선생님은 민수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민수야, 수학 문제를 푸는 건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 한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조각부터 시작해 볼래? 처음엔 민수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 속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부터 시작하며 성공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수학은 내 머리로 절대 할 수 없다. 는 생각 대신 수학도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는 믿음을 형성해 나갔다. 민수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으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3개월 후 민수는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서 70점을 넘겼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문제를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수학이 나한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꿨을 때 비로소 풀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국어를 싫어하는 하영. 글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영은 국어 시간이 가장 싫었다. 특히 문학 작품을 읽는 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었다. 글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생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영을 따라다녔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와 소설은 늘 복잡하게 느껴졌고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지 알아맞히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점점 하영은 책을 읽는 것조차 거부하게 되었다. 시험에서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문학 문제의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대충 답을 찍곤 했다. 최종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글을 해석하는 재능이 없나 봐. 하영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친구들이 국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영은 나는 그냥 안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주제를 바꾸기 일쑤였다.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은 하영의 성적표를 보고 그녀를 따로 불렀다. 하영아, 국어가 많이 어렵지? 혹시 내가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영은 처음에는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작가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항상 틀린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하영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글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는 하영의 믿음은 몇 번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영은 자신이 해석한 답이 선생님의 정답과 다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글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하영에게 말했다. 글을 해석하는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정답이란 건 때로는 선생님조차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어. 대신 내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해. 선생님은 하영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아주 짧은 글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해보는 거야. 작가가 뭘 말하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느끼는지가 중요해. 처음엔 하영도 선생님의 제안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첫 번째 시도에서 하영은 글을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렸다.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야. 하영은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그냥 국어는 포기할래요.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영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하는 과정이야. 그렇게 하영은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다. 이번엔 문학이 아닌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의 줄거리와 대사를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 했는지를 적어보는 작업이었다. 하영은 점점 글을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하영은 여전히 교과서 속 글을 해석할 때면 불안감이 몰려왔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교과서를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시험에선 틀릴 것 같아. 선생님은 하영을 다시 불러 말했다. 하영아,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글과 친해지는 과정이야. 시험에서도 내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해봐. 답이 틀리더라도 내가 글을 읽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야. 시험 당일, 하영은 여전히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문제를 끝까지 읽으려 노력했다. 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내 생각도 가치가 있다. 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시험이 끝난 후 하영은 평소보다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점수는 이전보다 높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글을 해석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글을 읽는 게 아직 어렵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영은 점차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글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나갔다.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준호. 나는 외우는 걸 못해. 준호는 사회 과목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외우는 걸 못하니까 사회는 포기해야 해. 역사적 사건, 지리적 특징, 정치 구조,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교과서를 펼치면 빽빽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라는 거야? 시험 때마다 빈칸 투성이인 답안지를 받아들면 준호는 자신이 사회 과목을 공부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친구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준호는 아예 책상에서 멀어졌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게임이나 다른 취미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그는 더욱 자신감이 없어졌다. 담임 선생님은 준호가 가진 나는 외우는 걸 못해. 라는 생각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깊은 비합리적 신념임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준호와의 상담에서 이렇게 물었다. 준호야, 외우는 걸 못한다고 느끼는 건 언제부터였니? 초등학교 때요. 단어 시험이나 역사 시험에서 늘 꼴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외우는 건 제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그런 경험들이 내 마음에 나는 못한다는 결론을 남겼구나. 그런데 준호야, 내가 정말 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선생님은 준호에게 암기 방법을 바꾸는 실험을 제안했다. 사회 과목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처럼 연결해서 기억해 보자. 예를 들어 역사 속 사건들을 영화처럼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처음엔 준호도 흥미를 느꼈다. 그는 한국사의 한 단원을 선택해 주요 사건들을 연관짓고 마치 영화를 보듯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정작 시험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서 이야기들이 뒤섞여요. 중요한 연도나 인물은 여전히 기억이 안 나요. 준호는 실망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엔 내용을 읽고 직접 손으로 그려보자. 지도를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그림처럼 배치해보자. 준호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사 사건을 그림과 함께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자신의 정리 노트를 보며 희미한 자신감을 느꼈다. 시험을 치른 후 점수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에 못 미쳤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준호는 결과를 받아들며 낙담했다. 노력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저는 정말 이 과목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준호의 반응을 이해하며 말했다. 준호야, 이번 점수는 내가 변화의 시작을 보여준 증거야. 완벽해지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우리 이번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보자. 준호는 이번엔 짧고 반복적인 학습법을 시도했다. 매일 10분씩 특정 주제에 대해 그림과 간단한 키워드를 작성하고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자신감을 얻었지만 시험 때만 되면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반복했다. 시험 점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한 번에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는 여전히 사회 과목을 가장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려 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잘 못하는 건 맞아. 하지만 지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의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 준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시험 점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고 사회 공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그는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